안녕하십니까. 중동을 보는 창 헬로메나의 서영광입니다. 중동 지역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더 격화되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오늘 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중동 정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 나스랄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스랄라의 직위는요 Secretary General, 즉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헤즈볼라의 가장 고위직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무려 1992년부터죠.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사실상 이끌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이스라엘과의 어떤 투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요. 헤즈볼라의 상징, 거의 뭐 헤즈볼라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란의 저항의 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특히 2020년에 이란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죠. 알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공항에서 미국이 쏜 드론에 맞아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솔레이마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까지 불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하산 나스랄라였습니다. 그만큼 이란의 저항의 축 여러 조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암살되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공을 세웠을까요? 먼저는 2000년도에 레바논 남부에 있던 이스라엘 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 철수하느냐?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전쟁 이후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남부군을 만들어서 즉 기독교죠. 마론파 기독교. 레바논 기독교 사람들과 함께 군을 만들어서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으려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남아서 이제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소모전을 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측 피해, 즉 병사들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론이 바뀌죠. 우리가 도대체 레바논 남부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제가 이스라엘 유학했을 때 뉴스를 들으면요. 오늘은 레바논 남부에서 군인 누가 죽었다. 오늘은 몇 명 부상했다. 매일 저녁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다. 이스라엘 여론이 바뀌면서 결국 철수론이 일기 시작했고요. 결국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총리가 2000년에 레바논 남부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 철수는 헤즈볼라에게는 뭐가 될까요? 승리가 될 수밖에 없죠.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을 우리가 몰아냈다라고 하면서 헤즈볼라는 승리를 외쳤고요. 이것은 누구의 공과로 돌아갑니까? 당연히 하산 나스랄라의 공과로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34일간의 격렬한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 중에 군사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일개 국가도 아닌 헤즈볼라라는 단체와의 전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치르면서요. 무려 120명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사이에 지상군이 들어갔다가 헤즈볼라가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 지하 터널 이런 엄폐물을 미리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군이 상당히 고전하면서 이스라엘 군 측 군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했고요. 이 전쟁 역시 따라서 하산 나스랄라의 공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6년 이후 헤즈볼라를 다음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왔고요.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헤즈볼라의 지휘관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를 다 지금 계속해서 공습으로 파괴하고 있고요.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산 나스랄라는 어찌 보면 헤즈볼라 그 자체였고 헤즈볼라의 상징이었고 헤즈볼라의 머리였습니다. 자, 머리가 잘린 헤즈볼라는 지금 갈팡질팡 어떨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도 높은 공격을 했다면 분명 헤즈볼라는 여기에 대응해서 수만 발의 로켓과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해서 쏘아서 보복 공격, 대응 공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체계적인 대응과 보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 이미 정보부에서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텔아비브와 텔아비브 남부를 때릴 수 있는 4,000발, 5,000발 되는 로켓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측에서 상당히 이제 의아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오늘 지금 10월 1일 저녁 현재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부 쪽으로 조금씩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랄라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즈볼라 대원들조차도 상당히 기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헤즈볼라 대원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보복 공격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나스랄라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요. F-35인지 F-15인지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한 8대의 전투기가 떠 있었고요. 전투기가 올라갔을 때 특히 이 조종사들이요. 정확하게 우리가 타겟하는 목표물이 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공격 한 3시간, 2-3시간 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뭐 몇십 초라 그러는데 그건 과장한 거고요. 한 2-3시간 전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80여 개의 폭탄을 쏟아부었고요. 그 80여 개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제가 봤을 때 벙커버스터 같습니다. 벙커버스터. 그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야만 지하 20m를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80여 개의 폭탄, 이 한 개의 폭탄은 무려 무게가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쏟아 부으면서 사실상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의 거점 지역이죠. 다흐야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하산 나스랄라와 다른 여러 지휘관 그리고 이란에서 파견한 혁명수비대 사령관까지 일거에 폭사하는 그런 작전을 이스라엘이 벌였던 것입니다. 네, 최근 이스라엘 정보력은 어마무시하죠. 특히 삐삐 폭탄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삐삐, 즉 대만에 있는 골든 아폴로라는 회사가 헤즈볼라의 삐삐 주문을 받아서 납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모사드가 알고요. 그래서 골든 아폴로의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를 헝가리에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만들었는지 그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회사가 이제 BAC이라는 회사죠. BAC라는 회사를 모사드가 인수해서 제조 과정에 참여하면서 삐삐 하나하나마다 조그만한 폭약을 넣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사드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고요. 헤즈볼라 대원들만 핀포인트 방식으로 어떻게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으로 아마 삐삐에다 폭탄을 넣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얼마나 작전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내부 통신망입니다. 핸드폰은 내부 통신망이라고 할 수 없죠.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워키토키라든지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체계인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것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감청 도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헤즈볼라의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위치가 다 들통이 났고 발각이 됐고 이스라엘이 모두 다 지금 사실 암살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내부 통신망이 망가졌고 그래서 이 망가진 통신망을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 즉 삐삐를 사용하면서 결국 그 삐삐마저도 이스라엘이 제조 과정에 폭탄을 넣으면서 결국 헤즈볼라는 이번에 큰 타격을 입은 셈이죠.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고 나서 분명히 지금 사무총장직을 빨리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산 나스랄라는 자기가 언젠가 죽게 되면 자기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자기의 사촌, 실질적으로 헤즈볼라의 2인자라고 알려진 하셴 사이팔딘이라는 인물을 임명하라고 이미 그렇게 조직에게 알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셴 사이팔딘이 임명된 것으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헤즈볼라 측에서 아직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사무총장은 하셴 사이팔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사이팔딘은 누구냐 하면 하산 나스랄라와 사촌관계고요. 이 하셴 사이팔딘의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란 혁명수비대의 알고도스의 사령관이었던 2020년에 암살되었던 거셈 솔라이마니 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돈관계죠. 사이팔딘의 아들이 거셈 솔라이마니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도 관계가 좋고요. 특히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이 사이팔딘을 키워주기 위해서 헤즈볼라의 중요한 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지하드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아주 고위직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헤즈볼라 내에서 열심히 중요한 직을 해왔으나 문제는 이 인물이 최고위급에는 있어 본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혼자서 헤즈볼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지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스랄라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라는 그런 보도는 나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의 전력은 무기 체계는 하마스와 비교되지 않는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저를 비롯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무기가 정밀도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로켓과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오차율이 거의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기간 시설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간 시설은 수도, 그 다음에 항만, 그리고 전력시설 이런 것들을 만약 때린다면 이스라엘이 며칠 동안 블랙아웃, 전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암모니아 공장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스라엘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고, 특히 텔아비브와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지게 된다면 인명피해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우려했던 것이 헤즈볼라의 그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텔아비브와 텔아비브 남부 지역에 수천 발, 수백 발도 아니고요. 수십 발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백 발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공격을 안 하는 건지, 공격을 못 하는 건지 조금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요, 드론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중요한 대함, 즉 선박, 군함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낮게 나르는 순항 미사일도 있고요. 다양한 무기 체계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지휘부가 거의 붕괴됐다. 그러나 최고 지휘부만 붕괴됐지 중간급 지휘부나 하급 지휘부나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헤즈볼라 대원은 정예 부대가 7만 명, 다 합하면 10만 명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병력과 민병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제대로 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헤즈볼라가 아무 저항 없이 무너질지 지켜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이란이 자제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이란이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다시 한번 지난 4월처럼 이스라엘 본토에 350기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또다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쏟아부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란 내부
대단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영으로 갈리는 거죠. 자, 보수 강경파는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거 그냥 넘어가면 헤즈볼라가 무너지면 후티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을 지휘해왔던 많은 조직들이 이란을 어떻게 보겠냐. 본인이 키워왔던 조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도 이제 이란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 페제스키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 진영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이 지역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란을 미국과 대치시키려는 이런 술책을 쓰고 있는데 이 술책에 이란이 넘어가서 여기에서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다시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큰 패착이다. 참아야 한다.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두 진영이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논쟁은 사실상 비밀리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워낙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란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계속 이런 논쟁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수 강경파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쳐 날뛰는 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몽둥이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혁, 개방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수 강경파들이여 꿈에서 깨라. 너 지금 아직도 꿈속이야. 정신 차려. 현실로 돌아와. 네타냐후의 이 수책에 넘어가서는 안 돼. 제발 좀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다가 되레 미국과 이스라엘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더 큰 보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조만간에 이란이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가늠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지상군이 지금 사실상 어제 밤부터 들어갔고요. 그래서 10월 1일 아침부터 우리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이거 사실상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소규모 병력만 일단 몇 개 마을에 들어가서 헤즈볼라가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고요. 무기 같은 것도 찾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공조를 했고요. 미국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 측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은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그 작전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또 작전이 더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작전이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과연 그러면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시일 내에 끝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스라엘 군이 몇 달 전부터 들어가서 작전을 해왔고요. 언론에 보도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국비리에 들어가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작전을 해왔고 이미 많은 무기들을 탈취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역시 이런 작전을 지상군을 투입하는 작전을 하는 이유는 헤즈볼라가 라드완이라는 특수부대를 국경 근처에 배치를 해서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하마스가 공격한 것처럼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민간인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할 작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헤즈볼라가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습만으로는 국경 지역에 있는 하마스의 인프라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상군을 파견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란의 대응 공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4월 13일처럼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미사일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순항 미사일을 쏘아대는 4월 13일과 동일한 방식의 본토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했다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방법, 뭐 후티나 아니면 이라크. 세 번째 지금 이란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정치인들을 암살하려고 이란이 계속 작업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사람을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랍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정치인을 암살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방법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해서 이란이 복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요, 이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녹음을 해서 보낸 거죠. 자, 거기에서 마치 이란 국민들이 빨리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이란의 대리 조직들에게 이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이란의 대리 조직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스라엘 총리인데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있죠. 당연히.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란 국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란 국민들이 더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이란이 조성해온 저항의 축을 없애겠다. 그리고 그 저항의 축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이란 국민들에 돌아간다면 이란 국민들의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이 보수 강경 정권이 이란의 대리 조직,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완곡한 표현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자신의 보내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혹시 나타냐후 총리가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헤즈볼라의 하산 나사랄라 제거했죠.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시리아 사령관 또 두 번째 제거했죠. 4월 달에 제거했다가 또 다시 제거했습니다. 헤즈볼라 거의 야흐야 시누아를 빼고는 다 또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 따르면 알리 하마네이 최고 지도자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란의 어떤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상당히 지금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군이 9월 30일 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달 전에 들어갔고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던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라도안 부대를 뒤로 물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안 부대가 도망가겠죠. 그래서 거의 다 도망을 간 후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미 수달 전에 들어가서 라도안 부대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인프라, 사다리, 스나이퍼 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전차포죠. 그리고 또 이란제 알마스라는 대전차포도 많이 수급을 해왔고요.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이미 다 탈취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다시 들어간 것은 이제사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미 미국과 아마 공조를 해서 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달 전에 했다면 앞으로 몇 달 더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작전이 언제 끝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은 하나가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란의 저항의 축들을 공격하고 나섰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강국 최대의 그 안전한 국가,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면 헤즈볼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티도 할 수 있고요. 아무나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마스의 괴멸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너무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거의 다 괴멸시켰고 다음 순으로 헤즈볼라였습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적극적인 군사 정책을 펴고 있고 그것이 이 출발점이 바로 삐삐 사건이었죠. 자, 삐삐 사건 폭탄을 터뜨리고 나서 헤즈볼라를 기습 공격하고 기습 공격에 어리둥절한 헤즈볼라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공습을 통해서 밀어붙였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지휘부를 수달 전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암살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전면전에 가까운 상황이 왔을 때 지휘부가 파괴되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작전이었고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상 수세에 몰렸다가 헤즈볼라를 제압한 이후부터 완전한 공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제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 후티도 어저께 두 번째 공습을 했습니다. 무려 1700km를 날아가서 호데이데 항구하고 라스 이사라는 또 다른 항구 그리고 호데이데 공항까지 공격하면서 후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후티는 다시 한번 성명을 통해 그랬습니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티와 이스라엘 간에도 계속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 이런 공세에 아마 이라크나 시리아도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더 추가적인 즉 이라크와 시리아도 공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물론 시리아는 이미 공격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그러나 강도가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세에서 공세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탄력받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큰 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판을 이란과 본인이 키워온 대리 조직, 즉 시아파 세력들입니다. 즉 이란이 시아파죠. 이 세력들과 이스라엘과 순니 걸프 아랍 국가들, 순니 국가들이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이스라엘과 순니 아랍 국가 뒤에는 누가 도와주고 있을까요?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과 시아파 뒤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진영이 나눠서 사실상 중동 지역에서 세력 대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요. 더 크게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판세를 보시면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아파 이란과 순니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결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동 지역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11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란과 핵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 후보도 이란과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란과 어떤 핵 협상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이란 대통령과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휴전 아니면 잠정 협정을 통해서 더 이상 중동 지역에서 서로 간에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하는 방향이 사실상 중동 지역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가자 지구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가자지구 지금 휴전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뭐 7개월, 8개월째 휴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요.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제 전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의 관심도 레바논에 지금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협상은 중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뺄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최소한 미 대선까지는 그렇게 갈 거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서 새로운 휴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휴전이 되지 않는다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번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전쟁 중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전쟁은 더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아랍 국가들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참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과 대결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전행, 투쟁을 하고 있는 조직은 이란이 만든 시아파 조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은 지금 레바논 북쪽, 즉 헤즈볼라와의 전선으로 확전됐고, 헤즈볼라의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알 수 없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전쟁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든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게 되면 휴전이나 정전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휴전을 정전을 할 수 있을까요? 헤즈볼라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레바논 정부와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휴전, 정전, 합의, 즉 외교적 합의가 아니고서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완전히 불타있는 이스라엘 마을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헤즈볼라는 또 시간이 지나면 많은 대원들을 또 징집하고요, 조직을 정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 없이는 이 전쟁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인데, 과연 그럼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 정부와 합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헤즈볼라 지도자들과 합의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 무력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거든요. 무력으로 몰아붙이고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헤즈볼라는 또 언제든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가자지구 휴전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나사랄라가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나타냐후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있고,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우파 국회의원들이 다 연정을 탈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탈퇴를 하게 되면 연정이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면 다시 총리직을 잃게 되고, 이런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전쟁을 끌고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줄도 아는데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한 6할, 7할 정도는 나타냐후 총리의 그런 정치적 생존이 중요했고, 자,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6만 명, 7만 명 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부지방에 대피해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대전차포에 자기의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마을이요, 지금
거의 뭐 유령 마을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완전히 불타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나라냐?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엄청난 불만이 쌓였고요.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타냐후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사항들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라드완 부대가 설치해 놓은 모든 인프라, 즉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감시하고 월경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모든 시설들을 다 부시고 모든 무기들을 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헤즈볼라가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하마스가 공격한 것처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지상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타나후 총리는 헤즈볼라를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면서요.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런 여론 지지도를 좀 올렸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전선에서 이스라엘 전쟁에 지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최소 50%가 넘는다. 뭐 60%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불쌍한 레바논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통계적으로 한 1000명 이상 정도가 사망했을 것 같고요. 부상자도 한 2-3천 명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스라엘도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나는 방향으로 작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헤즈볼라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아무리 이스라엘이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해도 국제사회 여전히 이스라엘의 냉담함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 많은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 좋은 명성, 이미지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고 국가 이미지도 대단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게 승기를 잡으면서 특히 효과적으로 헤즈볼라를 제압하면서 특히 이제 삐삐 폭탄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헤즈볼라를 공격해서 모든 사람의 어떤 놀라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3,000명, 4,000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의 삐삐에 폭탄을 심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전쟁 중도 아니었고 그다음 민간인 지역에서 그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또 테러다. 테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공격 방식이 공개되면서 많은 범죄 집단이나 또 다른 테러 집단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항공기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럼 이제 핸드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노트북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부분 안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이 잘릴 뻔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렸다고 했는데 거의 잘렸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을 정말 나타냐후 총리가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둘이 사이가 안 좋고요. 웬만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누가 될지도 언론은 보도해 놨어요. 기돈 사르라는 옛날에 리쿠드 당에 있다가 나타냐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문제는 기돈 사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다고 언론 보도가 낮아요. 이스라엘 언론뿐만 아니라 지식인, 하여튼 전문가들이 전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왜? 국방에 아무런 일만큼의 지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 전쟁 중에 국방장관을 갈아치우냐고. 이 제정신이냐?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어요. 자, 그러자 이 기돈 사르는 그러면 내가 국방장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국방장관 교체 해프닝은 일단락이 됐고요. 이 기돈 사르는 오히려 지금 야권에 있다가 다시 나타냐후 연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연정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나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연정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정이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냐후 총리 임기는 언제까지죠? 2026년에 가야 총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 지금 헤즈볼라 제압하면서 지지도 올라가고요.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지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다시 이란 측에 제발 좀 더 인내하라. 전략적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작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란 측에다가 비밀 극비 작전 말고요.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란을 직접 공격할 의도는 없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이 정보를 주면서 이란이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양측 간에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양 두 국가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 관련해서 이란 측에다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그것은 뭐 간접 회의가 아니고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미국의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고, 그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두 국가가 무력 충돌하면요,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고요, 홍해는 어떻게 되고요, 우리 원유와 가스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파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어쨌든 중동 지역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역시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또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